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복 프로젝트 나오미고 따라와. 네, 오늘 시작 좋았어. 네, 좋았어. 네, 좀 어제죠. ASML 실적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국내 증시가 후반에 한 번 더 밀렸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전강, 후강 이렇게 마감을 했죠. 오랜만에 정말 속 시원하게 빨간불 켜줬는데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월요일에 우리 이 시간에 박준현 운영형님이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강한 빨간불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지수 강하게 빨간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이틀 만에 진짜 빨간불 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만 믿고 따라 보셨으면 제가 최병원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외환시장 이거 공조가 과연 시장에 얼마큼 영향이 될까?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줬었는데 오늘 그 이유도 또 상승의 한 축이 되면서 맞아요.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예. 나비타 정말 믿고 따라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훌륭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 이슈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적중률 높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히든카드 목표가 도달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오늘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면서 네. 오늘도 히든카드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적중률도 한번 높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IS의 박수범 이사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이용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금요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좀 강하게 또 이렇게 반등 중이니까 기분이 좋고 또 그 기분 좋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이슈를 좀 파악해야 금요일까지 아주 말끔하게 매매를 좀 할 수 있을지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두 가지 키워드를 묶어서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 이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미중 갈등 오랜만에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오늘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던 두 가지 섹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마련이지만 그렇죠. 네. 고래 싸움에 또 이제 반사 이익으로 그 위에 올라타는 섹터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철강과 또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철강주들 좀 반사의 기대감 나왔고요. 오늘 그 상승폭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하이스틸이나 포스코, 스틸리온, KG 스틸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대형주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과연 이게 단기적인 이슈일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는 상승인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조선주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 조선주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쵸. 과연 이번에는 진짜일지 조선주 투자 타이밍 잡아보시죠. 네, 철강과 조선입니다. 네. 자, 우선 철강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수범 이사님, 철강과 관련된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뭐 저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심리적인 상승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 그렇습니까? 자, 단기적이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단기적이다.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비슷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은 단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사님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철강주들이 자 펜실베니아 주에 이제 방문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중국의 철강 제품이 지금 관세가 7.5%인데 그걸 2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아직까지 그게 뭐 시행화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 시행화 되지 않겠냐는 관점인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과거에도 뭐 2016년, 2017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도 좀 나왔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이제 뭐 관세를 올리게 된다면 뭐 그래도 크게 중국 뭐 철강 제품이 급격하게 수입량이 줄어든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X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수출하는 물량이 이 쿼터제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수출을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중국 제품 대비해서 어차피 뭐 수입 관세가 뭐 조금 낮다고 해서 뭐 그 부분을 우리가 뭐 미국 쪽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뭐 우호국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수출 물량을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정책 자체가 미국에서 이제 쿼터 제로, 한국이 많이 팔고 싶어도 많이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거의 비슷한 꽉 채워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딱히 특별하게 뭐 수혜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과거에 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이 나왔었냐면 이제 상관관계라는 상관관계가 뭐냐? 상관관세가 뭐냐면, 상관관세라는 건 일단 이제 수입 물량, 그러니까 원가 대비해서 얘네들이 반덤핑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싸게 판매를 하냐에 따라서, 수출을 하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적용되는 관세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철강 쪽에서 미국에 정말 과거에는 많은 재미를 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2016년 기점으로 해서 상계 관세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게 따른 또 수입 쿼터제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좋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오히려 그러면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어디냐면요, 오히려 유럽 쪽입니다. 왜? 미국과 유럽은 지금 현재 철강이 관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 회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 저는 유럽 쪽 회사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수혜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당연히 관세잖아요. 고려해야죠. 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대선까지는 계속 이런 미중 갈등이나 제재에 대한 이슈가 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데, 네네. 그럼 그때마다 철강이나 이런 조선 관련주, 철강 특히 조금씩 계속 이슈 있을 때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괜찮을까요? 그렇죠. 뭐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소위 치고 빠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건 가능하다 봅니다. 뭐 스윙 관점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고 뭐 내일 매도하고, 아니면 뭐 2박 3일로 가든 아니면 뭐 일주일 단위 정도, 그 정도 수준이지 이게 뭐 2주, 3주 정도 보유한다. 네. 뭐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네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요? 철강에서 탑픽을 뽑는다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테마 종목들 좀 좋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철강 쪽도 뭐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뭐 괜찮지만, 오히려 그런 쿼터제가 없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은 쿼터제로 묶여져 있고 상계 관세라는 게 형성되어 있지만, 알루미늄은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얘기했던 건 철강이랑 알루미늄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얘기했어요. 같이 얘기하면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진짜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땐 알루미늄 쪽이고, 뭐 그렇다면 알루미늄 쪽이라면 이제 PJ 메탈이라든가 아니면 사마 알미늄이라든가 이쪽이 오히려 철강 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투자 기간을 좀 더 여유롭게 두고서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근우 전문가께서도 이 내용 자체가 좀 단기적인 재료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조금 더 그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선은 좀 재밌는 사진 하나 준비했으니까 사진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어떤 사진이냐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사진입니다. 네. 제가 이 재미가 얘기를 별로 없는데요. 왜 드리냐면 설명을 들으면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이 이야기의 시발점이 어디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뉴스를 보고 막 하니까 굉장히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또 언론 기사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곳은 피츠버그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한 거는 지금 이 철강, 그리고 철강에 대한 관세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욕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뭐 하는 장소인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유세 장소였어요. 그래서 연설을 막 하는데, 피츠버그를 제가 왜 강조를 드렸냐면요, 피츠버그는 1800년대부터 미국의 철강 중심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철강 회사 중에 제일 큰 뭐 US 스틸이라든지 뭐 유리 페인트하는 뭐 PPG 인더스트리라든지 뭐 알루미늄 생산 회사도 있고요. 이런 비철금속, 철강 관련 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유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거기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너네들이 일하고 있는 너의 분야를 좀 더 내가 키워줄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동네 주제에 맞게 얘기를 그렇죠.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철강이 이제 좋아지겠구나 막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요. 그리고 미국은 철강에 투자를 안 하는 국가입니다. 이미 미국의 철강 산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국가에게 외주를 주고 있잖아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의 철강을 쓰는 것도 미국의 철강 회사들이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국가 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오히려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과잉 해석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철강 특히 이제 원자재 같은 것들 조금 가공해서 들어오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이제 국가 부양책으로 철강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단가 경쟁에서 이제 중국 제품이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차라리 저희 관세를 매기고 우리 철강 회사들을 키워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일단 뭐 그 정도 내용 그렇구나 하고 정도 볼 것이지 실제 이게 정책화된 다음 봐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단기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철강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그래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국내 이제 철강 주들, 그러니까 이 하나증권에서 철강 주들을 묻고 또 비철금속 관련 주들을 묻고 코스피를 보고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였냐 보는 건데. 대비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지수가 이거 회색선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회색선인데 사실 지수는 제일 위에 있죠. 예.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진한 녹색이 이제 비철금속이에요. 제일 밑에 이제 하단에서 움직이는 게 연두색이 이제 철강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철강이랑 비철금속이랑 따로 가네. 그러니까 비철금속은 하단에 있고 지수는 위에 있으니까 지수보다 약한 섹터가 맞는데 왜 철강은 강하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강에 들어가 있는 게 포스코가 있어서 23년도에 튀었을 뿐이에요. 근데 포스코가 튀었는데 그거는 철강이 좋아서 튄 게 아니죠. 작년에. 그렇죠. 2차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요. 비철금속 그리고 철강은 둘 다 지수보다 훨씬 약한 섹터예요. 우리의 증시도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철강이 약한 건가 하고 보게 되면요. 다음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이제 전 세계 철강 시장이 성장이 이제 멈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그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철강 수요를 다 흡수하고 있던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중국인가요? 맞아요. 그렇죠. 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실 뭐 최근까지도 중국이 철강 수요를 다 흡수를 했는데 중국이 이제 철강 수요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장률이 하락하죠.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죠. 1등이 떨어지니까 뭐 맞아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 그래프만 보게 되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지금 검정색 뚝 올라와 있는 게 인도거든요. 그리고 인도가 지금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철강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요. 중국은 한 100만큼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3%씩 하락하고 있는 거고 인도는 한 10% 차지하고 있다가 10%에 한 10%씩 성장하니까 전체로 보면 한 1%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률을 주로 잡고 있는 중국이 비중이 높다라 보니까 인도의 성장 캐파가 전 세계 철강 시장을 좀 주도할 하려면 시간이 좀 아직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있는 철강 자체가 사실 이건 제가 만든 지표가 아니고 이제 세계 철강협회 WSA라고 해서 여기서 만든 그래프예요. 실제로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은 사실 지금 우리가 막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 아니에요. 아까 단기냐 장기냐 이런 거 물어봐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라면 단기로도 안 봅니다. 네, 그만큼 뭐 시장의 중심주가 되기에는 어려운 섹터군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슈가 있구나. 바이든이 유세를 열심히 하는구나. 요 정도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철강주 관련해서 박수범 이사께서는 알루미늄 쪽이 좀 더 낫다. 그리고 김구름 전문가께서는 성장성은 물음표. 약간 좀 하향하는 그런 산업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매력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어서 봐야 될 것이 이제 조선주가 되겠는데 오늘 조선주도 만만치 않게 상승세가 좋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전망 좋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전망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간 철강하고는 다른 분위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발주량도 작년에도 너무나 좋았고 뭐 올해도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가 수주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어느 정도 선박들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 아니 수출이 아니라 선박들을 만들어서 네. 뭘 했을까요? 선박 만들어서 갑자기 진행을 했겠죠. 예. 네네. 수주 받아갖고. 네, 수주를 받은 걸 이제 선박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인계를 한 거죠. 인계를 하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매출은 그런대로 잡혔는데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좀 뭔가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 흐름이 좀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저가 수주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 하지만 작년에도 수준 물량을 봤을 때 성과가 너무나 좋았었어요. 예, 조선 성과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작년에 일단 수주했던 물량들은 일단 2026년 정도 되면 2025년 말 정도라든가 아니면 2026년 정도 되면 또 선박들을 또 인계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인계를 해줘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주 물량이 좀 괜찮았던, 그러니까 성과가 상당히 좀 괜찮았던 선박들을 올해 많이 생산이 완료된 제품들을 인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조선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좋다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수주 물량도 너무나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 선뿐만 아니라 LNG 선이라든가 암모니아 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계속 수주 물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 비싸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IMO 회사 기구 쪽에서도 지금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하라는 규제도 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5년 전,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는 좀 있었지만 그때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조선은 지금 올해만 좋은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상당히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미국에서도 또 오늘 찾아봤던 건데 방산 시장에도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함의 유지나 그리고 보수, 정비 이런 관련된 시장을 이제 해외로 이제 아웃소싱한다 그렇게 얘기 있어서 우리나라의 또 관련주들이 또 열심히 또 창업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좀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최근에 트럼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 각 나라의 GDP의 2%를 줘야 된다. 너네들이 미국 군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비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GDP가 보면 2.7% 정도가 방위비를 쓰고 있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 대략 60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럼 2%를 달라는 거는 약 40조를 매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40조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전투기를 더 보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항공모함까지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그러면 우리의 국방비가 거의 100억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100억이 넘어간다는 건, 100조가 넘어간다는 거죠. 100조가 넘어간다라는 건 그만큼의 방위, 군사력을 좀 확보를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굳이 2%를 줄 필요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트럼프가 또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선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발주가 지금 현재 방위청에서도 많이 지금 현재 발주가 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어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꾸준하게 한 척 두 척씩,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이제 중국이 상당히 주변 국가들과의 또 트러블이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노이즈가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에 필리핀도 이제 잠수함 부대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발주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우리나라가 그 잠수함을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내용들도 보면 페루에서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함정을 4척 6,400억 정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현재 육해 공군
따지지 않고 지금 이제 방위 산업 쪽으로 각 나라들이 지출을 좀 증가하는 분위기고,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지금도 아직 변화가 없죠.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최근 이란과의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함정, 군사, 물자와 관련된 방위산업 관련된 선박 수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마진율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도 방산 쪽이. 방산 쪽의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선 3사,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다들 올해는 샴페인을 터뜨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보시네요. 기대되네요. 네. 네. 자, 이번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 네. 판단하십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굉장히요. 우리 이 딱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딱 3월 중순에 조선주를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도 되게 좋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제가 그때 약간 우려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이제 신조선가 지수, 클락슨에서 발표하는 신조선가 지수가 고점 때 이제 170포인트대에서 좀 홀딩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이 좀 돌파가 된다라면, 지금 수주 물량이 사실 굉장히 빵빵해요. 어느 정도냐면 26년까지 거의 풀입니다. 조선 3사가.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주 들어오는 거 있죠. 네. 이거 계약 도장 찍으면 27년에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엄청난 물량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신조선가 지수가 위로 찍힌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부터 도장 찍는 거는 더 비싸게 판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거는 이전 신조선가 대비로 찍는 거니까 좀 더 싸게 파는 거고, 이런 지점으로 본다라면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조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면요. 그럼 신조선가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것도 호가놀이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제시를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우리 100만 원에 팔게. 네. 또는 100만 원에 살게를 제시해야 돼요. 그럼 이 구조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조선은 건설이랑 좀 다릅니다. 뭐냐면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있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42척에서 43척 밖에 못 만듭니다. 네. 아무리 수주가 많이 들어와도. 만들 때가. 그렇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꽉 차 있으면 우리 배 살래 하면 어떻게 부를까요? 더 비싸게 불어야죠. 그렇죠. 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텅텅 비어 있으면은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원리가 들어가는 건데,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몇이냐면 3월 기준으로 183포인트입니다. 이게요, 어떤 포인트냐면 2007년에 전 세계에서 조선이 가장 강했을 때, 막 우리나라 조선주가 날아갈 때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때가 185예요. 거의 다 도달했네요. 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표상으로만 보더라도 조선은 지금 굉장히 호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는 뭐 다양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사님 말씀해 주셨던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우리가 네. 많이 수주하게 되는 구조들. 그리고 사실 이건 좀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도 하나 있어요. 이사님 의견은 아니고, 네. 제가 보도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그럼 그때 만든 배를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2007년에 계약한 것들은 2010년에 납품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배는 보통 한 30년 사이클입니다. 네. 좀 아직 멀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수주량은 안 찍힐 건데, 근데 중요한 건 2018년도에 전 세계가 합의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관련 이제 제재를. 왜냐하면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이 정도 이상으로 하는 것들은 거래 안 해준다고,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2007년도에 도장 찍었던 애들이 보통 규제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바꿔야죠. 게, 그렇죠. 타이밍은 아직 안 됐는데 바꾸는 물량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많아가지고, 조선 입장에서 뭐 사실 좋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수주 물량은 이 정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게 뭐냐면 유가가 비싸요. 네. 유가가 비싼데 중요한 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운 입장에서는 해운 루트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해운 루트가 바뀐다라는 거는 거리가 길어진다라는 거고, 거리가 길어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배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건요, 우리가 이 그러니까 조선들 중에, 배 중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하는 게 이제 오일입니다.
이제 오일 탱크가 제일 큰데 제일 많고 근데 기름값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그 기름에 대한 해운 운임료가 올라갈 거고 운임료가 조선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조선주 입장에서는 뭐 좋은 점밖에 없다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이 이제 질문 주셨던 게 MRO 관련 네. 이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 좋아요. 네.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군의 원래 룰은요. 미군 해군 함정은 무조건 미국 내에서 정비해야 됩니다. 이게 룰이에요. 근데 미군의 조선소는 사실 거의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업 자체가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태평양에 있는 함대나 또 미군 내 조선소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건 다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랬군요. 그렇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은 일본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중국이랑 우리인데 중국에다가 미군 해군을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고 사실 이거는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미군의 이제 해군 이제 스타들, 별들이랑 지금 저희 그 김동관 부회장이랑 네. 정기선 부회장 실제로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RO가 시장이 20조입니다, 1년에. 그리고 2029년까지 한 100조대 시장으로 갈 거라고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조선업 그리고 MRO까지도 지금은 뭐 호재를 덮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는 정도의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기는 한데 워낙에 지금 조선주를 아까 철강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네, 보고 네. 계셔서 그럼 조선주는 하나 담아갈까요?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탑픽도 하나만 지금 딱 생각나시는 거 이거는 혹시? 진짜 준비 안 된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어제부터 우리 조선주는 함부로 해가지고 날카로워요. 네. 다 좋다고 보는데 네. 다 지금 좋아요? 단계에서 네. 하나오션 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오션. 왜냐하면 네. 하나오션이 이제 하나오션. 이번 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으로 찍힐 가능성이 높고 이번 분기 안 돼도요. 제가 아까 신조성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22년부터 신조성가가 엄청 높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럼 22년도부터 수주한 물량이 올해부터 이제 발주가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하나오션 입장에서도 하나오션도 사실 굉장히 규모 있는 기업이고 수주량도 많아요. 그래서 좋은 애들 중에 하나라서 지금 생각나는 건 저는 방금 제가 김동관 부회장 얘기를 해서 그런지 하나오션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이 정도입니다. 네. 이게 사전에 공부를 안 했으면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간 오늘은 철강주, 오늘 아주 핫했고요. 조선주인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두 이 종목들의 온도는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우리 투자 기간 동안에 이 종목 중에서 가장 핵심 종목들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두 분께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문 모를 손실이라는 분께서 아, 네. 다 아시는 거잖아요. 또 사실은. 너무 공감되기도 하고. 그러게요. 네. 네. 자, 우리 토마토 TV 근처에 있는 바로 그런 회사죠.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45,300원에 비중은 20%. 적지는 않으시네요. 네. 최근에 한번 올라갔을 때 사신 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더 비쌀 때 사셨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열심히 추가 매수를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분께서는 베이비몬스터를 믿는다. 요새 난리 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력도 좋고. 네. 제가 아저씨인가 봐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자, 그러면 베이비몬스터를 필두로 YG 엔터테인먼트가 다시 한번 45,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게 될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YG 엔터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JYP라든가 SM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뭐 블랙핑크를 통해서 거의 매출의 80%까지가 블랙핑크를 통해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였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일부 특정 아티스트를 통해서 매출이 만들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바톤 터치를 해서 베이비 몬스터. 네. 베이비 몬스터가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저도 음악을 들어봤어요. 쉐시라는 노래인데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진짜요? 와, 진짜. 네.
요즘 사람 같아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 진짜. 그래서 예. 저 그 음악을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음악 색깔은 블랙핑크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걸크러쉬가 멤버가 또 6명이에요. 그 블랙핑크보다 2명이 더 많죠. 네. 그래서 2배로 더 인기가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초도 물량이 중국에서 많이 사긴 했는데 신인이 판매한 양 중에서는 신기록을 세웠다더라고요. 40만 장이 판매가 되었다는데 초도 물량이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뭐 유튜브 쪽에서도 순위를 매긴다고 하는데 조회수요? 그렇죠. 거기서도 엄청난 이제 조회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에 한 번은 듣는 것 같아요, 요즘. 진짜요? 네, 쉐쉬를. 쉐쉬 이러면서 예. 그래서 팬이시네. 진짜. YG 사옥에 한번 가가지고 밥도 먹고 싶은데. 네, 안 불러주죠. 예. 네, 바로 옆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무튼 YG 엔터 저도 솔직히 해서 저희 회사도 들고 있어요. 네, 저희 회사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우리 회원님이 매수한 가격대랑 거의 비슷한데. 네. 아무튼 지금 현재 한번 실적의 터닝 포인트를 확실히 좀 가져갈 것으로 좀 기대감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하이브도 좋고 뭐 SM도 좋고 JYP도 좋다고 판단했지만 네. YG가 그동안 너무나 뭐 악재가 좀 발생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멀티플을 줄 만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아티스트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해외 공연이라든가 국내 시장을 통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YG 엔터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 흐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일단 저는 6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 6만 원 좀 제시하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일단 4만 원은 이탈하면 안 되겠죠. 네, 4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YG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엔터 업황 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계시고 있고요. 네. 실적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 신규 매수도 가능. 우선은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합니다. 네, 채팅창에서 오늘 이사님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신다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텐션 어마어마하다라는 자, 이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분들 종목도 이사님한테 이런 게 지다니. 올려볼게요. 예, 그렇군요. 이런. 이렇게까지 찐팬이실 줄은 예상치 못했네요. 그렇군요. 네.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네.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끝까지 이랬는데. 맙소사.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칭찬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이럴 갈게요. 수가, 예. 자, 다음 종목은 대상홀딩스 살펴보시죠. 흥부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예. 매수가는 11,570원의 비중 30% 담으셨습니다. 11,570원이면 매수가가 낮은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워낙에 또 정치 테마로 묶이면서 좀 변동성이 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구간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도 커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건우 전문가님, 대상홀딩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텐션 확 그러니까요. 내려가게 있습니까? 부담감이 지금. YG 엔터를 주신 네. 다음에 저는 대상홀딩스를. 네. 한번 똑하죠. 우선은 네.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보통 많이 드려요. 뭐냐면 정치 테마주라든지요. 다른 테마주들을 하는 거는 저는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것도 전략적이라면 사실 수익 보기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에요. 대상홀딩스는 사실 그만큼 괜찮은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전략을 짤 때 항상 미리 고민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 대상홀딩스라는 주식을 10,000원 주고 살 겁니다. 그럼 이 10,000원으로 들어가서 나는 어느 가격대가 되면 팔 거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판다라는 거는 올라갔을 때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하락했을 때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테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홀딩스를 이 11,500원에 들어가실 때 대상홀딩스의 뭐 대상이 갖고 있는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전을 보고 들어가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분명 정치 테마를 보고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치를 예측할 수 있나요? 경제 보기도 바쁜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보고 수급을 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때 당연하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하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특히 이런 테마 딴 종목을 하시려거든. 근데 그게 아니다. 저는 테마 말고 차라리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게 좋아요 하면 이 종목은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가 뭔지, 내 전략은 뭔지, 그리고 이 종목은 내 전략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이런 지점들을 미리 고민하고 시나리오를 세우셔야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꾸준히요. 그래서 이 지점으로 바라보면 사실 제가 할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요, 얘가 그럼 다시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면 뭘로 갖고 계신가요, 혹시? 대상이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테마에 엮이지 않을까 막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투기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을 이미 잃어버렸으니까요. 저는 테마주 하시는 분들을 막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종종 테마단에 있는 종목들로 뭐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막 잘못된 건 아닌데 전략을 잘 짜지 못한 거 이런 실수는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실 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서 하자. 이런 지점만 잘 지키셔도 큰 손해 안 보고 수익은 또 쌓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대성홀딩스가 이게 사실 그 한동훈 테마주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주였어요. 그럼 종목 보시는 눈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시나리오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 것만 잘 하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 종목은 교체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반등 나올지도 알 수 없고요. 중요한 건 반등이 나오는 것도 전형적으로 그냥 운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하락이 나와도 안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테마를 얻기 전 가격이 언제였냐면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였습니다. 그럼 지금 테마를 잊고 나서 하락 중인 가격이 8,600원인데 그럼 지금 이 가격도 테마 전 가격에 비하면 비싼 거예요. 저는 지금 종목 변경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지금 시장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좋은 종목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를 한번 강하게 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하기도 힘들지만 이 바람이 모두 멈췄을 때 어디까지 하락할지도 예상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어서요. 네. 지금 한번 매도 타이밍을 살짝 놓치신 부분이 아쉽지만 빠르게 좀 탈출을 하시면서 다른 종목들로 그 부분 채워 나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임준현님께서 천보입니다. 근데 천보 오랜만이다. 가격을 듣고 네. 오랜만이에요, 진짜. 옛날에 천보 잘 나갔거든요. 맞아요. 사셨던 가격이 20만 6천 원입니다. 현재가 좀 봐주세요. 네. 73,100원. 15%. 손절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추가 매수를 해서라도 손절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 시기, 그러니까 얼마쯤 들어가는 게 이 20만 6천 원의 이 부담감을 좀 해소하면서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천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님? 2차 전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려가도 좀 안 되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 2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워낙 또 높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어떤 수급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좀 과도하게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지수가 반등 주면서 2차 전지가 좀 올라와줘서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다행이다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는 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국내 지금 현재 버스 중에서 전기버스가 요즘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버스가 보면 이제 중국 제품이 판매가 2억 정도 하고요. 국내에서 만든 제품들 같은 경우에 4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 차이가 이제 더블 나다 보니까 실제 전기버스를 운송사에서 많이들 구매한 쪽이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고요. 비아디 거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배터리가 LFP 배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3원계 배터리가 최근에 매출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또 테슬라가 전 직원의 10%를 또 감원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생산 중단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모델 2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았는데 모델 2 또한 언제 이게 지금 현재 시제품이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더 딜레이가 되는 분위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판매량이 단기간에 상당히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이 첨부도 마찬가지고 일단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들이 올렸어요. 오늘 외국인이 올렸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매수가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2만 원이 더 올라오든 3만 원이 더 올라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받아들이는 감정이 크게 변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힘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만에 하나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비중 15%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뭔가 좀 생산 단가를 낮춰서 죄송합니다.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뭐 빨리 좀 엑시트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좀 더 어차피 지금 현재 손절할 수 있는 라인도 지금 이제 넘어선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바라보시고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갈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는 자동차 쪽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UAM도 있고 그리고 로봇 산업도 있고 이런 쪽이 보면 앞으로는 플러그인으로 이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배터리가 이제 탑재되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활용도는 또 ESS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 ESS 쪽으로도 매출이 좀 증가를 좀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문제가 지금 현재 핵심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뭐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 놓고서도 뭐 태양광을 만들어 놓고서도 송배전망이 없어서 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송배전망을 통해서 또 하나의 또 ESS를 판매할 수 있는 판로는 상당히 좀 많아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어디서 정확하게 저점을 잡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1분기 실적을 좀 더 확인하고 뭔가 추세적인 뭔가 회계상 변화가 좀 보여진다. 좀 그래도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의 요소가 좀 발생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좀 지켜보시고 1분기 실적이 발표 후에 추가 매수 시점을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중장기 전략으로 오래 끌고 가면은 추가 매수 없이 갔었을 때 목표가 매수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갑론을박이 너무 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지금 에코프로가 정말 2, 3만 원 정도 하던 종목이 15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 누구도 예측 못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떻게 패밀리 오피스 형태로 이제 자기 돈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가 2만 원에서 150만 원 갈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 못했고요. 그분들 또한 낮은 가격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거의 다 차익 실현하는 위치가 거의 한 20만 원 전후대였어요. 그때 당시. 20만 원 전후대였는데 그게 15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였죠. 그런 것처럼 이게 하면 또 투자자들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뭔가 멀티플을 좀 크게 줘도 되겠다. 뭔가 판매가 파이프라인이 좀 다양해졌다. 좀 안정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우선은 손절보다는 중장기를 우선 더 가져가 보시고요. 부정적일 때 추가 매수는 오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시간 좀 지나고 2차 진단 또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베이비몬스터 얘기할 때랑은 지금 텐션이 많이 달라졌죠. 단 두 종목만에 이렇게 꺼질 줄이야. PB가 굉장히 엇갈리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2차 전지 그만큼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도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 좀
곽광을 받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후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주애용님께서 남겨주셨고 역시나 좀 손실이 크신 구간입니다. 13,5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5% 담으셨어요. 이제 주가는 많이 내려왔고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계속 내려오다가 좀 바닥을 찍고 어제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후성이 또 이제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이달 말에 또 이제 신주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슈가 이제 오늘 뜨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은 일단 후성 자체가 2차 전지에만 국한되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잘 나갈 때 후성도 2차 전지에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하는데 원래 이제 특수가스라든지 냉매가스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반도체용 가스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2차 전지에 들어갔을 때 이제 판매 단가가 좋았다 보니까 갖는 투자를 많이 한 건데 사실 지금은 이제 결과가 좋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13,500원 가격인데 지금 가격이 이제 7,800원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투 트랙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거 후성을 팔고도 다른 종목으로 이거 마이너스 난 만큼 메꿀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게 되면요, 저는 이거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신저가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네. 사실 신저가는 우리가 말이 되게 좋은 그리고 편한 이런 말이지 주가의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모든 이가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요, 그 물려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부담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종목이 예를 들어 1,000만 주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들고 있는 한 뭐 900만 주가 손해 중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이 정말 좋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후성은 그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도 아니에요. 실제로 업황 턴어라운드 실적이 찍혀야지 어느 정도 주가 상승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회사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적자였어요. 근데 이게 턴어라운드가 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있긴 한데 2차 전지의 업황이랑 또 같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거기 모멘텀을 따라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업황 턴어라운드는 사실 얘기가 나오는 게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가 또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큰 대형 종목들이 앞으로 막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야가 아니고 저점이 한 그때쯤 나올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후성 입장에서는 사실 그 선발에 있는 대장급 2차 전지들이 가야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전략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예 하반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은 정리를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만큼 들고 있는데 더 살 생각도 있어요 라고 말씀 주시는 거 보면 아마 좀 중장기로 보시려는 것 같아요.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보시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반적인 이제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보면은 결국 가격은 조금씩 밀릴 겁니다. 후성도. 그럼 7,000원 밑에서 저는 한 6,500원 밑에까지 밀린다라는 가정을 두고 6,5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지금 보유량만큼 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대세 상승이 발생했던 코로나 때 가격입니다. 이때가. 그럼 여기까지 빠지는 걸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확 낮추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턴어라운드 했을 때 약간만 반등 나와도 어느 정도 평균 단가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략은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전략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후성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막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매출도 막 몇천억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 그리고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라고 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는 걸로 추가 매수는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구간에서 보셔라 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청자님의 결단이 필요한 구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매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네. 주가가 아직 완전한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 좀 길게 더 보신다면 6,5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김동현 님께서 BGF 리테일. 우리 저기 집 근처에 있는 그런 CU 편의점 하는 데죠. 네. 12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의 비중을 담으셨어요. 최근에 한 3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수급도 계속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하락 추세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걸 이제 단기, 중기 어느 정도 바라보면서 가야 이 수익을 좀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박수범 이사님, BGF 리테일 어떻습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 뭐 매출도 마찬가지고 EPS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당 순이익도 보게 되면 좀 조금씩은 계속해서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분위기고 수급을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3일 연속 매수했고요. 거기에다가 연기금 쪽도 3일 연속 매수를 했어요. 뭐 이 정도 수급의 움직임이라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지수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왔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괜찮은 흐름들인데 2차전지도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BGF 리테일이라든가 GS 리테일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분위기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상승 전환을 할 것이냐라는 많은 분들이 좀 약간 회의감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뭐 그랬는데 3일 연속으로 일단 BGF 리테일이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일단 좀 반등은 주긴 했습니다. 반등을 줬는데 여기가 그러면 정말 저점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자리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워낙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이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22년도 12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한번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더 살짝 반등 주다가 다시 크게 조정받고 다시 한번 더 또 박스피 움직임을 좀 가져가다가 최근 2월 달부터 해서 다시 한번 또 추세가 또 꺾이면서 전 저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또 내려왔어요. 또 내려오면서 아마 이런 이제 BGF 리테일이라든가 GS 리테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감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EPS도 괜찮고 매출도 괜찮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 BGF 리테일이 주가가 내려오냐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서도 좀 이해는 안 가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움직이지는 않는 게 또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최근 유통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죠. 신세계도 계속 주가 내려갔죠. 이마트도 계속 내려갔죠. 롯데쇼핑 지금 현재 과거에는 적어도 20만 원대는 유지했던 롯데쇼핑이 지금 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차트만 바라보고 있으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거의 상장 폐지 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지금 이제 반등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계속 최근 추세가 꺾이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통 관련 기업들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점 관련 회사들도 또한 좋지 못했고, 이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좀 좋지 못했던 흐름들에 있어서 좀 더 하방을 찍게 만들었던 게 중국 쪽에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런 공산품들이 상당히 싸게 국내 시장을 공략하면서 더 많이 좀 주가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감에 많은 분들이 좀 뭐라 해야 되나 매도를 많이 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부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추세 전환 신호를 보기 위해서는 뭐 동사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추세적인 변화가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는 수급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3일 동안 오르긴 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이 정도 지금 3일 연속으로 일봉의 상승한 흐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술적으로도 좀 지켜보면서 어디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잡고 저점을 잡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예 기술적 단기 목표가는 없습니까? 기술적 단기 목표가라면 아무래도 좀 역배열되어 있는 이평선들이 하나의 또 저항선들이다 보니까요. 뭐 그렇게 보자면은 최고로 높게 보자면 제가 봤을 때 한 14만 3천 원 정도까지 조금 열어서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BGF 리테일 최근의 흐름 괜찮지만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신중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기술적 단기 목표가 14만 3천 원입니다. 네. 자, 1부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첫 번째 종목은 사전 접수 종목이죠. 오늘은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앞으로의 전망들 함께 체크하시죠.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